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늘 가난한 이들과 소외된 이들을 보듬는 데 힘썼던 제266대 성 프란치스코 교황이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가난한 이들의 성자로 불리며 2013년부터 전 세계 14억 가톨릭 신자들을 이끌어왔는데요. 가톨릭 2000년 역사상 최초의 아메리카 대륙 출신 교황, 보수적인 가톨릭 주류보다 이 포용과 청빈을 더 강조해왔습니다. 어제 부활절 미사를 집전하며 남긴 타인에 대한 존중 없이 평화는 없다는 메시지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첫 소식 장하얀 기자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현지 시각 오늘 오전 7시 35분 88세의 일기로 선종했습니다. Carissimi fratelli e sorelle, con profondo dolore devo annunciare la morte del nostro Santo Padre Francesco. Alle ore 7:35 di questa mattina, il vescovo di Roma Francesco è tornato alla casa del Padre. 그러면서 교황이 삶의 전체를 주님과 교회를 섬기는 데 헌신했다고 말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2월 14일 로마 제밀리 병원에서 폐렴 진단을 받았고 수차례 고비를 넘겼지만 지난달 23일 38일간의 입원 생활을 마치고 퇴원했습니다. Sì, a tutti. E vedo questa signora con i fiori gialli. È brava. 이후 폐렴 후유증으로 목소리는 다소 쉬었지만 여러 공개석상에 나타나며 건재함을 과시했습니다. 특히 건강 회복 소식도 전해지면서 현지 시각 어제 부활절 미사 집전 가능성까지 나타났습니다. 교황은 미사 집전은 하지 않은 대신 성 베드로 광장에 모인 신자들을 만나고 끝 무렵 신도들에게 직접 인사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날 바티칸을 찾은 제이디 벤스 미국 부통령까지 비공개로 만나는 등 일정을 소화할 정도로 건재함을 과시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교황의 마지막 모습이 됐습니다. 교황은 마지막까지도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등 중동 전쟁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며 세계의 평화가 깃들길 희망했습니다. 가난한 이를 향해 스스럼 없이 손 내밀던 세계 큰 어른의 서거 소식에 전 세계가 비통에 빠졌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생전 품이 있으면서도 모든 그리스도인처럼 간소화된 예식을 원한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교황의 장례는 생전 뜻에 따라 간소하게 치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장하얀입니다. 갑작스러운 교황의 선종에 바티칸은 물론 전 세계가 충격과 슬픔에 빠졌습니다. 각국 지도자들이 잇따라 애도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조은아 파리 특파원이 이어갑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선종 소식이 전해지자 이탈리아 로마 바티칸 성베드로 성당 앞 광장에 신도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광장은 교황이 어제 마지막으로 모습을 보인 장소입니다. 영국 데일리 메일은 사람들의 경의를 표하기 위해 신도가 아닌 사람들까지 성 베드로 광장에 모이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CNN 등 외신들도 바티칸이 충격과 슬픔에 빠졌다며 현지 소식을 전했습니다. Pope Francis was not afraid of showing his own vulnerabilities. When his knees gave out, he wanted to minister to his people no matter where they were and no matter what his own physical condition was. 이웃나라인 프랑스 파리 현지 언론들도 교황 선종 소식을 속보로 전했습니다. 전체 인구의 약 30%가 가톨릭 신자인 프랑스도 교황의 선종 소식에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각국 지도자들의 애도 물결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교황이 기쁨과 희망을 가져다 줬다며 이런 희망이 계속해서 이어지길 바란다고 추모의 글을 남겼습니다. 생전 교황을 마지막으로 접견한 것으로 알려진 제이디 벤스 미국 부통령은 어제 교황을 만나 기뻤다며 수백만의 천주교인, 그를 사랑했던 세계 모든 이들과 마음을 나누겠다고 밝혔습니다. 파리에서 채널A 뉴스 조은아입니다. 한국 천주교도 교황 선종에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천주교 신자들이 하나둘씩 찾고 있는 명동성당에 배준석 기자 나가 있습니다. 자, 그곳을 찾는 신자들의 슬픔이 크겠지요. 네, 프란치스코 교황의 서거 소식이 전해지자 엄숙한 분위기에서 추도 미사가 진행됐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식에 신자들은 성당을 찾아 촛불과 묵주를 들고 교황을 기리며 기도했습니다.
종을 쳐서 나는 삼종 시간이 아닌데 왜 종을 치나 했거든요. 근데 그 교황님 선종 때문에 종을 친 거라고 너무 막 같이 울었어요. 너무 슬프다고요. 교황님은 우리 한국을 많이 또 아끼고 많이 사랑하셨거든요. 한국에 대한 교황님의 그 사랑과 애정은 참으로 많으셨던 것 같아요. 특별하셨던 것 같아요. 다른 종교계도 애도를 전했습니다. 조계종은 종교의 경계를 넘어 겸손과 자비로 인류의 고통을 함께 나누신 분이었다며 인류의 큰 스승 교황의 선종을 인류와 함께 애도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앞으로 이 교황 장례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네, 아직 교황청 공식 발표 전이지만 프란치스코 교황이 평소 소박한 장례를 강조해온 만큼 절차나 형식이 간소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기존 3개였던 관 숫자가 아연으로 내부만 덧댄 목관 하나로 줄어듭니다. 관에 안치된 후부터 성 베드로 대성전에서 일반인 조문을 받습니다. 장례는 7일장 안팎으로 치러질 전망입니다. 다른 교황들은 바티칸 안 성 베드로 성당에 안장됐지만 프란치스코 교황은 평소 본인이 희망한 대로 바티칸 바깥 3.7km 떨어진 로마의 성 마리아 성당에 묻힐 가능성이 큽니다. 장례 후 9일간의 애도 뒤 차기 교황을 뽑는 콘클라베가 시작됩니다. 투표권을 가진 80세 이하 추기경 약 120여 명의 비밀 투표에서 3분의 2 다수결이 나올 때까지 진행됩니다. 천주교는 몇 년 걸린 경우도 있었지만 최근엔 평균 3일 걸린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명동성당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달 산불 피해 때 위로와 치유, 축복을 기원한다는 별도 메시지를 보낼 정도로 한국에 많은 애정을 보여왔습니다. 허름한 구두를 신고 소형차를 타고 다니며 호화로운 관저 대신 공동 숙소에 머물렀던 그의 청빈했던 삶을 송진석 기자가 전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아버지로 불렸던 프란치스코 교황. 1936년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이민 가정의 5남 중 막내로 태어난 교황은 젊은 시절 화학 기술자를 꿈꿨지만 22살이던 1958년 수도사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 제266대 교황으로 선출됐는데 남미 출신 교황은 가톨릭 교회 2000년 역사상 처음이었습니다. 빈자의 아버지로 불리는 아시시의 프란치스코의 직위명을 딴 그는 평소에도 소탈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세계인의 모범이 됐습니다. 지난 2014년 8월에는 4박 5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해 분단의 현실을 함께 아파하기도 했습니다. So che è una sofferenza, una la so sicuro, che ci sono alcuni parenti, tanti parenti che non possono ritrovarsi.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스라엘 중동 전쟁 등에도 관심을 갖고 세계 분열에 대한 우려와 함께 종식을 강조했습니다. Ieri sono stati bombardati bambini. Questo è crudeltà. Questo non è guerra. 최근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Al confine con gli Stati Uniti, prime vittime di quell'esodo della disperazione e della speranza dei milioni che salgano dal sud verso gli Stati Uniti e tanti altri. 가난한 이를 향해 스스럼 없이 손 내밀던 세계 큰 어른의 선종 소식에 세계가 비통에 빠졌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의 문을 활짝 연다고 선언했습니다. 자유와 헌법에 동의하면 당을 떠났던 사람뿐 아니라 다른 정당에 몸담았던 사람에게도 문을 열겠다는 겁니다. 자, 1차로 보수 진영 내부를 다진 뒤에 경선 이후엔 한덕수 대행 등 외부 인사를 포함한 빅텐트를 염두에 둔 밑자락이란 분석입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대선을 43일 앞둔 오늘 국민의힘 지도부가 당의 문을 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가 유력한 이재명 후보를 막기 위해서 누구라도 함께해야 한다는 겁니다. 잠시 당을 떠났던 분, 다른 정당에 몸담았던 분들 과거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의지가 있고 자유와 헌법이라는 대의에 동의하는 분이라면 정당과 진영도 뛰어넘겠다는 부분에서 보수 진영 내 꾸준히 거론되어 왔던 빅텐트를 연상시키는 발언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진영의 고집이 아니라 연대의 용기입니다. 각자의 과거를 과감하게 떨쳐내고 당은 일단 공천 문제로 당을 떠나 무소속으로 있는 인사들의 복당대 사면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큰 선거에서 또 기여를 하시면 그런 또 복당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이 과거에도 늘 있어 왔던 일이고. 하지만 내부적으로 이후 반명, 비명, 빅텐트까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지금은 경선 기간이라 조심스럽지만 반 이재명에 찬성한다면 개혁신당은 물론 비명계까지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 관계자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누가 되든 현실적으로 이재명 후보에 맞설 빅텐트를 외면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빅텐트 대상의 핵심 인물 한덕수 권한대행으로 꼽히는데요. 홍준표 후보 한대행 출마에 대해 비상식적이지만 나쁘진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신당은 안 한다는 연락을 받았고 전광훈 목사 출마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백승현 기자입니다.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가 비상식적인 일이라면서도 대선 흥행에는 나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당의 문을 활짝 열겠다는 지도부의 방향성에는 공감한다는 겁니다. 대선 때는 지게작대기도 필요해요. 들어올 사람 다 들어와야지. 남극이 반대하거나 그런 생각 초도 없어요. 한덕수도 빨리 그만두고 입당했으면 좋겠네요. 당의 후보가 된다면 이후 한대행이 등판해도 단일화 논의는 문제가 될 게 없다며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반면 이른바 윤석열 신당과 전광훈 목사 대선 출마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몽상입니다. 낭설입니다. 용산으로부터 전혀 그건 사실이 아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라는 연락이 용산에서 왔습니다. 출마를 하든지 말든지 우리 당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다른 주자들도 한대행과의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무조건 이걸 합치지 않고서는 매우 어려운 게임이다. 이기는 길을 가기 위해서 뭐든 해야 한다, 뭉쳐야 한다. 선거 때는 이기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최종 후보가 된다면 넓게 열려놓고.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대선 경선 여론조사를 시작했습니다. 8명 후보 중에 내일 저녁 4명으로 압축됩니다. 3강 구도 속에 남은 한 자리의 유력 후보인 나경원, 안철수 두 후보 동시에 대구로 내려가 치열한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조민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4강행 티켓 결정을 하루 앞두고 나경원, 안철수 두 후보 모두 대구로 향했습니다. 대통령 나경원이 되면 달라집니다. 결국 서울과의 거리를 좁히는 것. 5년 만에 오니까 정말 많이 번창하고 너무 보기 좋습니다. 4강행 티켓 한 장을 두고 경쟁이 유력한 두 후보는 서로를 겨냥한 설전을 이어갔습니다. 나 후보가 과거 당적 변경 이력을 언급하며 남의 둥지에 알 낳는 뻐꾸기에 비유하자 안 후보는 고마워하라고 맞받았습니다. 단일화를 통해서 이제 여당이 됐지 않습니까? 여당 중진으로서의 혜택을 지난 3년간 본 분이 지금 나경원 후보입니다. 오히려 저한테 고맙다고 말씀하시는 게. 안 후보는 나 후보의 출마를 모렴치로 규정했습니다. 탄핵 각하를 외치던 분이 탄핵이 인용되자마자 대선판에 뛰어든 모습, 모렴치의 끝입니다. 어제도 안철수 후보님 말씀 자꾸 하시던데요. 급하신가 봅니다. 급하신 것 같은데요. 경쟁력을 봤을 때 A 후보보다 높다는 점을. 오늘 나온 조사에서도 두 후보의 사위 싸움은 치열했습니다. 일반 국민조사에선 안 후보의 지지율이 약간 높지만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으로 좁히면 나 후보가 약간 우위입니다. 일반 국민 여론조사로 결정되는 4강행이지만 핵심 지지층이 투표에 적극적일 수밖에 없는 만큼 양측 모두 TK 민심을 잡는 데 사활을 거는 모습입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65세 이상 노인들의 버스 무임승차 공약을 두고 공약을 내놓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맞붙었습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청년들의 분노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후보라는 겁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의 여러 가지 분노를 정치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이런 정치적인 의도 이외에는 전혀 어떤 합리성이 없다. 김 후보 캠프가 발표한 65세 노인버스 무임승차 공약을 비판한 이 후보를 지적한 겁니다.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만 버스에 대해서도 무료로 65세 이상 노인들이 승차할 수 있도록. 이 후보는 어제 SNS에 자식들의 미래를 빈곤하게 만드는 공약이라며 그런 정치인 때문에 보수 진영이 그 모양 그 꼴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버스 이용이 많지 않은 지역 노인들에 대한 역차별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김 후보 캠프는 오늘 국토부에 버스 지원 예산 자료를 공개하며 이미 일부 지역에서도 시행 중인 제도라고 재반박했습니다. 노인과 젊은 청년들을 대립시키고 사실이 아닌 피해의식을 젊은 청년들에게 자꾸 불어넣어서 특정 계층의 편향적인 그런 혜택을 줄이냐에 대해 해명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사람에 대해서 갈라치기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현행 지하철 무임승차도 폐지하자는 이준석 후보와 버스까지 무임승차를 확대하자는 김문수 후보. 정책 논쟁에 불이 붙은 모양새입니다. 채널A 뉴스 최재현입니다. 안 기자, 정치부 이세진 기자 나왔습니다. 자, 국민의힘 오늘 회의에서 문을 활짝 연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어디까지 문을 열지를 두고 해석들이 분분합니다, 지금. 네, 이른바 반명 빅텐트를요, 국민의힘 지도부가 사실상 시동을 걸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시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내일 국민의힘 후보가 4명으로 정리되는 시점인데 아직 경선 중이죠. 빅텐트를 공식화하기는 조금 이른 시점인데 오늘 공식화했다는 건 그만큼 시간이 부족하다고 보는 듯합니다. 문을 활짝 열겠다. 진영도 정당도 구애받지 않고 이길 수만 있다면 함께 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어디까지 문을 열겠다는 겁니까? 말을 자세히 보면요, 문을 여는데도 단계가 있습니다. 잠시 당을 떠났던 분이라고 언급한 부분이 바로 1단계입니다. 이건 경선 때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 문제로 당을 떠났던 사람들 복당부터 해결한다는 겁니다. 먼저 우리 집사람들부터 최대한 뭉쳐야 한다는 거겠죠. 그럼 그 1단계는 누가 지금 거론이 되는 거예요? 예, 지난 총선에서 탈당해서 무소속 출마했던 장해찬 전 최고위원, 그리고 5.18 망언으로 공천 취소됐던 도태우 변호사 등이 복당 대상에 오른 걸로 취재가 됐습니다. 당시에는 무소속 출마하면 안 받아주겠다고 했었지만 일단 뭉쳐야 하니 대사면을 하겠다는 거죠. 근데 사실 그건 뭐 빅텐트라고 보긴 어려울 것 같아요. 예, 더 주목해볼 부분은 이제 다음 문장입니다. 다른 정당에 몸담았던 분들 역시도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함께 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언급된 사람들이 국민의힘 입장에서 원래 우리 집 사람이라면 이건 좀 차원이 다른 얘기죠. 반 이재명 빅텐트를 암시하는 겁니다. 자, 그건 그러면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염두에 둔 게 있을 것 같은데. 예, 당 관계자들에게 물어보니까요, 이 대선 경선이라 조심스럽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제한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을 떠나서 창당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를 언급했고요. 민주당 비명계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도 만나볼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반응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덕수 권한대행에 해당되는 말은 또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요, 결국 빅텐트는 보수 통합으로 시작을 해서 민주당 비명계를 끌어안고 한덕수 대행까지 다 포함하자는 개념이라고 설명하더라고요. 이재명 후보를 현실적으로 다 뭉치지 않고는 이기기가 쉽지 않으니 뭉쳐야 한다. 밑자락을 깐 것으로 봐야 합니다. 근데 사실 국민의힘 최종 확정된 후보가 단일화 안 하겠다고 하면 그만 아닌가요? 예, 물론 그런데요. 현실적으로는 국민의힘 후보 혼자 힘으로 이재명 후보를 이기기 힘든 상황이라서 단일화가 불가피하다라는 압박이 보수 진영 내에 있습니다. 후보들도 조금씩 단일화를 여는 분위기인데요. 김문수 후보는 한 권한대행과 합치지 않고는 어려운 게임
국민의힘이다 가장 적극적이고요. 한동훈 후보나 홍준표 후보도 뭉쳐야 한다며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국민의힘만의 자력만으로 이길 수 있는 선거냐? 그건 아니라는 문제의식이 있는 거죠. 안철수 후보는 후보들끼리 내각을 같이 구성하는 건 어떠냐 이런 제안도 하더군요. 네, 뭉치자라는 또 다른 아이디어가 바로 팀 오브 라이벌스입니다. 오늘 또 이야기를 했는데요. 대선에서 경쟁한 사람들이 함께 내각을 구성하자라는 구상입니다. 당 지도부도 좋은 아이디어라는 반응인데요. 요지는 앞선 얘기들과 같거든요. 뭉쳐야 한다입니다. 구상은 뭐 빅텐트 그럴듯한데 이게 현실적으로 쉽진 또 않은 대목이 있죠. 예, 뭉쳐야 한다라는 원칙에는 동의하더라도요. 어떻게 뭉칠지 이런 세부 강론이 늘 논쟁이었습니다. 남은 대선 시간은 제한적인데 세부 조율에 막상 들어갔을 때 합의를 볼 수 있느냐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인 거죠.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아는 기자 이세진 기자였습니다. 이번 주 미국과의 첫 고위급 통상 협상이 시작됩니다. 그 성과가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거란 분석인데요. 한 대행은 국익 최우선 원칙하에 윈윈 방안을 찾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습니다. 홍난 기자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우리 시간으로 24일 밤 9시 한미 2+2 통상협의가 열린다고 밝히며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협상하겠다고 했습니다. 국익 최우선의 원칙하에 미국과 차분하고 진지하게 협의하여 양국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언급한 무역균형과 조선, LNG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합의점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대행은 국익 관점에서 초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출마할 거면 당장 대미 협상에서 손을 떼라고 압박하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번 협상은 톱다운 방식으로 진행된다며 윗선에서 회의 안건을 잡으면 뒤이어 실무 협상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협상의 결과가 한 대행의 대선 출마 명분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여권 관계자는 한 대행은 경제관료 출신이라 이해타산 계산이 굉장히 밝다고 말했습니다. 협상이 잘 풀리면 트럼프의 협상 파트너를 명분으로 내세우며 대선 출마 결심을 굳힐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을 후보로 추대하자는 외곽 조짐의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대선에 출마하려면 늦어도 다음 달 4일 전에는 공직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14일 남은 거죠. 자, 지금 여론은 어떤지 이현재 기자가 전합니다. 공직자 사퇴 시한 전까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남은 시간은 14일입니다. 이 기간은 국정 운영 능력을 보여주는 데 집중할 것이란 관측입니다. 한 대행은 오는 23일에서 25일 중에는 국회에 추가 경정 예산안을 제출하며 시정연설에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생을 강조하며 존재감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최근 필수 추가 경정 예산안에 AI 분야에 1조 8천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는 24일 밤 열리는 한미 2+2 관세 협상은 대선 출마의 최종 지렛대가 될 전망입니다. 한 대행은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당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12.1%를 차지했습니다. 홍준표, 김문수 후보가 뒤를 이었습니다. 정치 원로를 중심으로 한 대행을 지지하는 외곽 조직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책임질 수 있는 정치 지도자로서 한덕수 총리가 가장 적합하다고 해서 추대하는 겁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당내 경선 이후에 한 대행을 돕는 움직임이 본격화할 거란 관측입니다. 여권 관계자는 한 대행이 갖춘 콘텐츠가 있기 때문에 단일화 논의가 시작되면 본선 대비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후보 단일화 이후에는 당 조직이 붙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채널A 뉴스 이현지입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을 향해 섣불리 미국과 협상하지 말라며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트럼프의 애완견이라는 표현까지 나왔는데요. 한 대행을 향해 민주당과 국민의힘 주자들이 동시에 견제하는 모양새입니다. 이해주 기자입니다.
민주당 지도부 회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성토장이 됐습니다.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노코멘트라 답했습니다. 영어로 돌려드립니다. 이럴 때 미국에서는 불쉿이라고 합니다. 어디 국민 앞에 영어 자랑하며 헛소리를 합니까? 스스로 대통령이 되셨나 봅니다. 잘하면 계엄도 하시겠습니다. 너 자신을 날라. 아주 제정신이 아닙니다. 즉각 물러나세요. 국익을 팔아서 자신의 정치적 야욕을 충족시키려는 것. 한 대행의 역할은 새 정부를 위한 예비 협의라며 미국과 관세 협상 결정은 내리지 말라고 압박했습니다. 본인의 욕심으로 성급하게 미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협상 결과가 나온다면 국익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것을. 한 대행이 방위비 분담 재논의 가능성까지 열어뒀다며 트럼프의 애완견, 항복에 가까운 구류 외교, 제2의 이완용 매국 등 거친 용어로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주자들도 견제를 이어갔습니다. 당당하시지 못하고 좀 정직하지 못하다. 한동훈 후보는 주변에서 부추기고 바람잡는 사람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외교 캐치프레이즈로 실용을 내세울 방침입니다. 정권을 잡게 되면 곧바로 6월 미국이 주도하는 나토 정상회의 참석도 검토하는 분위기입니다. 박자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캠프가 대선 외교 전략 캐치프레이즈를 실용 외교로 정했습니다. 캠프 핵심 관계자는 이재명이란 정치적 브랜드를 제일 잘 반영하는 표현이 실용이라며 외교도 이념이 아니라 국익과 실용을 기준으로 하겠다는 의지라고 말했습니다. 한미 동맹을 존중하고 한미 협력 관계를 제대로 구축하면서도 러시아, 중국과의 관계는 잘 관리해야 된다. 이 후보의 외교 전략은 정통 외교 관료들이 주로 짜고 있습니다. 북핵 협상 실무를 이끌었던 위상락 민주당 의원, 다자외교 베테랑 조현 전 외교부 1차관, 한미 FTA 협상을 주도한 김현종 전 통상교섭 본부장 등이 합류했습니다. 김 전 본부장은 지난해 미국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 측 인사들과 소통 채널을 구축했습니다. 라이트하이저는 제가 이제 만난 이유가 이 사람이 그 관세를 설계한 사람입니다. 아, 트럼프 관세를? 네. 이 후보 측은 대통령 당선 시 관세 협상에 집중하고 당장 6월 나토 정상회의 참석부터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토 정상회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매년 참석했던 미국 중심의 안보 방위 협력체입니다. 기존 친중 이미지 극복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왜 중국을 집적거려요? 그냥 쎄쎄. 대만에도 쎄쎄. 이러면 되지. 캠프 관계자는 철저히 현실주의적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자은입니다. 경제에선 코스피 5천 시대를 꺼냈습니다. 더 세진 상법 개정안을 예고하면서 소액 투자자 민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구자준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회복과 성장으로 주가 5천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도 꽤 지금은 휴면 게임인데 꽤 큰 게임 중에 하나였어요. 자, 정치를 그만두면 다시 또 주식시장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99.9%죠. 한 번이라도 주가 조작에 가담하면 다시는 주식시장에 발들일 수 없도록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법 개정안 재추진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이사가 선임될 수 있도록 집중 투표제를 활성화하고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두 제도 모두 민주당이 추진했던 지난 상법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상법 개정을 실패했는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국민의힘은 개인 투자자 권익에 치중한 나머지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후보는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처음으로 50%를 넘기며 압도적인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을 앞세운 이 후보의 우클릭에 중도층 표심이 반응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네, 오늘 오전 발생한 아파트 방화 소식입니다. 60대 남성이 농약 살포기를 이용해 아파트에 불을 질렀습니다. 한 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는데요.
사망자는 방화 용의자였습니다. 채널A가 방화 직전 용의자의 영상을 단독 입수했는데요. 자신의 집 주변 빌라를 향해 불길을 내뿜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먼저 홍지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시꺼먼 연기가 아파트 창밖으로 솟구칩니다. 소방차가 출동해 물을 뿌리고 불길을 피해 뛰어내린 주민을 구조합니다. 서울 관악구 아파트 4층에 불이 났다는 신고가 들어온 건 오늘 오전 8시 17분쯤. 식사 중에 뻥 소리가 나가지고 내가 내다봤거든요. 할머니가 혼자 나오셔가지고 이제 몸이장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저기서 뛰어내리라고 소리 질렀어요. 소리 지르니까. 이 화재로 60대 남성 1명이 숨졌고 주민 6명이 다쳤는데 중상자 2명은 전신 화상을 입고 화단으로 떨어졌습니다. 경찰은 숨진 60대 남성이 인화물질이 든 농약살 포기로 고의로 불을 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불을 지르기 10분 전에 찍힌 영상에는 시뻘건 불길이 빌라 현관문 틈으로 계속 파고드는 모습이 보입니다. 문 밖에는 불길이 뻗어나오는 농약살 포기를 든 남성이 서 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려던 주민은 깜짝 놀라 문을 닫습니다. 주민은 발로 불을 꺼보려 하고 물도 뿌려봅니다. 이게 문짝이고 탔잖아요. 여기 불 붙었는데 안 꺼지는 거야. 남성은 아파트 방화 전 자신의 집 근처에서도 불을 질렀는데요. 창틀과 창살에서도 검게 그을린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자신의 집 근처에서 총 4차례 불을 낸 뒤 오토바이를 타고 아파트로 향한 남성.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기름통 등을 주섬주섬 챙겨 사라지는 듯한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아파트 4층에서 불길이 치솟은 건 남성이 사라진 뒤 불과 몇 분 뒤였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혜입니다. 숨진 방화 용의자는 지난해 11월까지 불이 난 집 바로 아랫집에 살았던 주민이었습니다. 층간소음 문제로 위층 이웃과 폭행 시비가 붙기도 했는데 경찰은 원한 범죄일 가능성을 조사 중입니다. 계속해서 최다함 기자입니다. 사망한 60대 남성이 불을 지른 건 아파트 4층 2개 세대였습니다. 남성이 불을 지른 아파트 4층에는 새까만 재가 남아있는데요. 남성은 지난해 11월 초까지 이곳 바로 아래층에서 살았습니다. 온몸에 화상을 입고 중환자실로 옮겨진 부상자 중에는 지난해 9월 60대 남성과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었던 위층 주민도 있습니다. 당시 몸싸움까지 벌어져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층간소음인데 올라와서 그것이 했는데 저랑 몸싸움도 있었고 붙이고 잠붙이고 다 그랬어요. 시끄럽다고 망치 갖다가 그 천장 툭툭 두들기고. 이 아파트를 떠나 근처 빌라로 이사한 뒤에도 남성은 소음 피해를 입었다며 주변 공사장 관계자와 갈등을 빚었다는 게 이웃들 설명입니다. 이제 너무 시끄럽잖아, 공사할 때는. 자기도 잠 못 자고 그러니까는 몇 개월간 엄청 막 욕하고 막 그랬었어요. 경찰은 숨진 남성 집에서 유서와 현금 5만 원을 발견했습니다. 유서에는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긴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웃 주민과 남성 주변인 등을 조사해 아파트에서의 층간소음 갈등이 방화 동기인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다함입니다. 필리핀에서 한국인 여행객이 강도가 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한 달 만에 또 한국인 피격 사건이 벌어지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재혁 기자입니다. 두 사람이 타고 있던 오토바이가 차도를 달리다 멈춰섭니다. 오토바이에서 내려 길가에 있던 한 여행객 옆으로 다가갑니다. 이들은 갑자기 여행객의 가방을 뺏으려 시도합니다. 실랑이가 이어지고 잠시 뒤 남성들은 총을 꺼내 여행객을 향해 쏩니다. 어제 오후 필리핀에서 한국인 여행객 1명이 오토바이 강도에게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역은 필리핀 대표적 관광지인 루선섬 팜팡가주 앙헬레스시의 코리아타운으로 유흥 지역이 많은 데다 치안이 불안한 지역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마닐라 총격 사건에 이어 주요 관광지에서 한국인이 사망한 것은 올해 들어 2번째입니다. 현지 한인 사회도 술렁이고 있습니다. 치안 관련 활동을 지금 7년째 하고 있는데 이렇게 총기가 실제로 격발된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에요. 지금 CCTV가 동네에 너무 부족해요. 지난 2015년 이후 필리핀에서 피살된 한인 사망자는 40여 명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상황. 주 필리핀 한국 대사관은 안전공지에서 흉기를 소지한 강도에게
무모하게 저항하지 않길 권고한다며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경각심을 유지하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남교사가 여고 수업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임기 여성이 아이를 낳지 않으면 감옥에 가야 한다고요. 교육청이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김대욱 기자입니다. 한 여자 고등학교의 수업 시간. 수업을 하던 남성 교사가 과거 헌법재판소의 군 가산점 제도 위헌 결정을 거론합니다. 남녀평등에 어긋난다고 가산점을 폐지하는 게 맞다고 헌법재판소에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악의 판결이라는 거예요. 남성은 군대를 안 가면 감옥에 가지만 여성은 아이를 낳지 않는다고 감옥에 가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출산이 의무가 아니라 출산율이 0.67명까지 떨어졌다며 문제의 발언을 꺼냅니다. 그럼 아이를 낳지 않는 여성을 감옥에 보유를 해야죠. 가임기에 있는 여성. 그래야지 남녀 공평한 거죠. A 교사의 말을 녹음한 파일이 SNS에 올라오면서 이런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교사가 할 말이 맞냐는 등 비판 의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학교와 인천시 교육청은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학교 측은 A 교사가 평등과 관련한 부분을 수업하다 문제의 발언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며 조사를 거쳐 징계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중국이 3년 전 서해에 설치한 구조물이 폐시추선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중국 측은 양식장 지원 시설이라고 하지만 과거 인공섬을 만들어 남중국해에서 영향력을 확대한 전례를 보면 서해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우리 정부는 이에 비례하는 대응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주희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 수역에 설치한 구조물입니다. 측면에 애틀란틱 암스테르담이라고 써 있는데 선박의 이력을 조회하니 중동 등지에서 석유 시추선으로 사용됐다가 폐기된 선박으로 파악됐습니다. 미국 위성업체 스카이파이가 분석한 위성사진에 따르면 이 구조물엔 헬리콥터 이착륙장과 철제다리 3개가 달렸습니다. 가로 100m, 세로 80m 크기인 이 인공구조물은 중국이 지난 2018년과 지난해 설치한 설란 1호, 설란 2호와 밀접한 거리에 있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당시 중국은 석유 시추는 아니고 연어 양식을 위한 부대 시설이라고 설명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양식 작업을 하는 관리인들의 생활 공간으로 쓰인다는 건데 과거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인공섬을 조성해 영향력을 확대해온 것처럼 서해에서도 결국 영유권을 주장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중국이 남중국해에 소위 섬을 매립해서 인공섬을 만든 과거의 중국 경험을 비추어 볼 때 그렇게 접근하려는 시도가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기에 충분하다. 우리 정부는 중국의 조치에 비례적으로 대응하는 취지에서 구조물 설치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비례 조치 포함해서 정부에서 공동 대응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사흘 전 공군 경공격기가 기관총 등을 떨어뜨린 사건이 조종사의 버튼 조작 실수였다고 저희가 단독 보도해 드렸는데요. 공군 조사 결과 조종사가 히터 버튼과 비상투하 버튼을 착각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2달도 안 돼 또 발생한 사고에 군의 기강해이가 심각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김용성 기자입니다. 공군 KA-1 경공격기가 기관총과 연료통을 투하한 사건과 관련해 조종사의 버튼 실수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종사 중 한 명이 야간 훈련 중 히터 바람을 조절하려고 송풍구를 만지다가 모양과 크기가 비슷한 비상 투하 버튼을 실수로 대신 눌렀다는 겁니다. 두 버튼 크기는 지름 3.5cm 내외로 비슷하고 비상 투하 버튼만 1.5cm 들어가 있습니다. 사고를 낸 조종사는 비행 시간이 870여 시간에 달하는 교관급 베테랑 조종사로 투하된 기관총 등은 산악지대에 떨어져 대민 피해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기 포천 민가 오폭 사고가 발생한 지 43일 만에 또 조종사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며 공군의 기강 해이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종사의 오조작에 의한 비상투하 사고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오폭 사고 이어서 연이은 사고에 대해서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군은 아직도 사고 당시 투하된 연료 탱크와 실탄 300발 중 5발을 찾지 못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미연합 공중훈련 프리덤 플래그도 내일 오후까지 일정이 취소돼 훈련에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공군은 사고 조종사에 대해 조사 이후 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또 통상 압박에 나섰습니다. 각 나라들이 미국에 취한 부정행위라며 8가지 항목을 꼬집었는데 앞으로 협상에서 이 부분도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사흘 뒤 미국과 관세 협상을 앞둔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워싱턴에서 최주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각 어제 각국의 비관세 부정행위 8가지 유형을 공개했습니다. 환율 조작을 시작으로 부가가치세, 원가보다 낮은 덤핑, 수출 보조금 같은 정부 지원금, 농업보호기준과 기술기준 등 8가지를 비관세 사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관세 해제의 가장 쉬운 길은 미국에서 직접 생산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채널A에 8개 항목 중 상당수가 우리도 관련이 있고 예의주시해야 할 사안이라며 꼼꼼하게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지난해 11월 미국의 환율 관찰 대상국 명단에 다시 올랐고 10%로 설정된 우리 부가가치세는 비슷한 세목인 미국의 판매세 6.6%보다 높다는 점 등 향후 협상에서 약점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트럼프는 한국의 세탁기 덤핑으로 미국이 피해를 봤다며 한국을 콕 집어 불평한 적도 있습니다. And they were going to close up their factories because South Korea was dumping washing machines and other things like that, and they were dumping. And we put a 50% tariff, and 75, even 100%. 이번에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한국의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규제도 압박 카드가 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사흘 뒤 한미 2+2 고위급 통상협의를 앞둔 우리로서는 관세, 방위비 분담금에 비관세 사항까지 짐이 더 부과된 격입니다. 미국 현지 매체들은 트럼프 재집권이 가져온 경제 낙관주의가 사라졌다며 트럼프의 경제 지지율은 역대 최악의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최주연입니다. 한국을 방문하는 일본 관광객들의 필수 쇼핑 리스트에 우리 쌀이 포함됐습니다. 무거워도 꼭 사간다는데요. 일본으로 수출한 한국 쌀 2톤은 이틀 만에 완판되기도 했습니다. 일본에서 왜 이렇게 한국 쌀에 열광인 건지 배정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오늘 한국에 도착한 일본인 모녀가 향한 곳은 대형 마트입니다. 곧장 쌀 코너로 향해 무거운 5kg짜리 쌀 3개를 주저없이 카트에 담습니다. お店でね、韓国のお米も美味しいはずだから。探す理由は安いから、韓国のお料理屋さんでは。 또 다른 일본 관광객 부부는 쌀 가격표를 보며 흠칫 놀랍니다. 日本の半分なんで、すごい安いと思います。ネットニュースでは韓国に来てお米を買って帰る人がいるっていうのは聞いてます。昔と違ってパンを食べたり、パスタを食べたり。 그동안 한국을 방문하는 일본 관광객들은 김, 전통 과자 등을 구입해 왔는데요. 최근에는 한국산 쌀을 사가는 게 필수 쇼핑 품목이 됐습니다. 한국 쌀이 저렴하고 맛있다는 입소문에서 비롯됐습니다. 일본 현지에서 10kg짜리 쌀은 우리나라 대형마트보다 2배 가까이 비쌉니다. 일본의 재작년 흉작 등 공급 부족으로 쌀 가격이 급등한 겁니다. 이에 농협에서 처음으로 쌀 2톤을 일본에 수출했는데 이틀 만에 완판됐습니다. 농협 측은 낮은 엔화와 일본 쌀값이 기회가 됐다며 어제 10톤을 추가로 출하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SNS에는 쌀이 맛있고 저렴하다는 글과 공항 검역 방법까지 올라옵니다. 맛있고 가성비 좋다는 입소문에서 시작된 K쌀. 관광객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정현입니다. 생활용품 매장과 편의점에 이어 이젠 대형마트에서도 초저가 화장품에 뛰어들었습니다. 5,000원짜리 화장품 전쟁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한편에 화장품 판매대가 눈에 띕니다. 스킨, 로션, 기초 제품부터 세럼 등 기능성 제품까지 가격은 5,000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나흘 전 판매를 시작했는데 일부 제품은 이미 품절입니다. 요즘 불경기에 가성비 좋은 게 최고잖아요. 좋으면 계속 구매할 의향이 있어요. 최근 불황형 소비 트렌드로 소비자들이 싸고 좋은 품질을 찾고 있습니다. 생활용품 업체가 최근 1년간 큰 매출을 올리면서 대형마트도 가성비 화장품 시장에 뛰어든 겁니다. 단순히 저렴한 것에 그치지 않고 화장품 제조사와 협업으로 기능 경쟁도 치열합니다. 제품들을 비교해봤습니다. 대형마트와 일반 생활용품 매장에서 판매 중인 수분크림 제품입니다. 화장품 제조업체는 동일하고요. 가격도 5,000원으로 같고 용량도 동일합니다. 겹치는 성분도 있지만 한 제품은 보습을, 다른 제품은 주름 개선 효과를 강조했습니다. 업체들은 포장을 단순화하고 AI를 통한 모델로 마케팅 비용을 낮췄습니다. 용량도 작게 만들고 그다음에 용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줄이고 비싼 성분 같은 건 빼고 그러다 보니까 저가격에 공급할 수가 있는 거죠. 각 업체들은 화장품 안전검사 통과 등을 강조하는 가운데 식약처는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형기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청와대를 찾는 발길이 늘고 있습니다. 차기 정부에서 다시 청와대로 복귀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마지막 관람이 될지 모른다며 관람객들이 몰리고 있다는데요. 현장 카메라 서창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낮 기온이 크게 오른 지난 주말, 청와대 담장 주변으로 관람객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티켓을 예매해도 정문 입장까지는 난관입니다. 긴 줄은 좀처럼 줄어들기미를 보이지 않고 반팔 차림의 관람객들은 연신 땀을 닦습니다. 입장 줄이야. 관광버스도 줄지어 도착합니다. 여기가 마당이잖아요. 여기가 다 채우고 이렇게 줄였으니까. 계속 이렇게까지. 그런 적은 없었나 보죠. 정문을 간신히 통과해도 관람하려면 또 기다려야 합니다.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본관을 보려는 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입장하려면 여기서부터는 1시간 반이 걸리고요. 조금 더 걸어가 볼게요. 100m 앞인 이곳에서도 1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날씨가 풀렸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관람객이 몰리는 이유. 차기 정부에서 다시 청와대를 사용하게 되면 더 이상 관람을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누가 들어오면 이제 못 올 것 같아가지고 미리 한번 대통령들이 살았던 데니까 한번 와본다.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없는 공간이다 보니까 상당히 잘 꺼져 있고 관리도 잘 돼 있는 것 같고 한 번쯤 와서 놀만하다, 즐기고 갈만하다. 다음 언제? 세종시 내려가면. 탄핵 선고 이후 관람객 수치를 비교해봤더니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주변 상인은 혹시나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 같은 경우는 30%. 만약에 이전이 된다고 하면은 경호원이나 아내들 오시니까 그래도 아무래도 더 낫죠. 주민 반응은 엇갈립니다. 청와대 가면 집값도 안 올라가요. 농성이 많고 경비가 심하다 보니까 안 좋아하지. 60-70%는 안 되지 않나. 대선이 43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 청와대 안팎은 벌써 들썩이고 있습니다. 현장 카메라 서창우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죄 형사재판에 나온 모습이 처음 영상으로 공개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칼에 비유하면서 칼을 썼다고 무조건 살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김정근 기자입니다. 짙은 남색 정장을 입고 법정으로 들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입을 다문 채 피고인석으로 걸어가 앉습니다. 재판부가 입장하자 일어나 고개를 숙입니다. 오늘 내란죄 형사재판 2차 공판에서는 법정 촬영이 허가됐습니다. 국민의 관심과 알 권리 등을 고려해서 이전 유사 사안 기준과 마찬가지로 공판 개시 전에 한해서 법정 촬영을 허가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신문이 진행되는 동안 눈을 감고 듣고만 있던 윤 전 대통령은 재판 종료 전 발언에 나섰습니다. 계엄령 자체는 가치 중립적이라며 내란죄 여부를 따지려면 계엄에 따른 결과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비상계엄을 칼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칼이 있어야 요리도 하고 수술도 할 수 있다면서 칼을 썼다고 무조건 살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선 계엄군 장교들이 받았다고 진술한 국회의원 끌어내기 지시 여부를 놓고 증인 신문이 이어졌습니다. 조성현 수도방위 사령부 제1경비단장은 사령관에게 의원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을 고수한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진우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지시라고 하거나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하는 모습을 본 적 없지 않느냐고 반박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2일 열립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 증인 신문에 5번 연속 불출석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죠. 이 후보의 최측근이었던 정진상 전 실장도 이 재판부가 증인으로 불렀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판은 12분 만에 끝났습니다. 유준 기자입니다. 오늘 대장동 특혜개발 의혹 민간업자 재판은 시작한 지 12분 만에 끝났습니다. 증인으로 채택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이 출석하지 않은 겁니다. 앞서 정 전 실장은 임플란트 수술을 받았는데 오늘 치료가 잡혀 있다며 오는 28일부터 출석이 가능하다고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사유서에는 출석해도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내용도 담긴 걸로 전해집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와 함께 받고 있는 대장동 배임 혐의 재판에 불리할 수 있다는 게 거부 이유입니다. 유대사업자 선정 이 대표 승인이 맞습니까? 앞서 이 후보의 5차례 증인 불출석에 오늘 정 전 실장까지 불출석하면서 재판은 6차례 공전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5일 재판 일정을 취소하고 정 전 실장이 출석 가능하다고 한 28일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경선 후보는 지난달부터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고 있는데요. 모레 보다 더 강화됩니다. 자, 테러 위협이 이어지면서 공식 후보 확정 전이지만 선제적으로 확충하는 겁니다. 정현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신변보호 전담 인력을 충원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주부터 기존 8명에서 11명으로 늘어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제 권총으로 암살을 시도할 거라는 제보 등이 들어오면서 이 후보는 지난달부터 경찰 신변 보호를 받고 있고 방탄복도 입고 있습니다. 이 후보 측 핵심 관계자는 테러 우려가 계속 제기돼 경찰청에 경호 인력 확대를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블랙 요원들에게 국가시설 폭파 지시를 내렸던 군내 내란 세력이 또 다른 실행 조직을 찾고 있다는 제보가 민주당에 접수되었습니다. 대선 후보로 확정되면 30여 명의 경찰 경호 전담팀이 구성됩니다. 이 후보는 언행에도 유의하고 있습니다. 혹시 말 실수하다 또 꼬투리 잡혀가지고 이거 좀 꺼주시면 좋겠는데. 이 후보 측은 선거운동 시작 전이라 확실한 공직선거법 준수를 위해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주입니다. 성혜랑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홍준표 후보가 서로 급수평가를 했어요. 네,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죽음의 조로 불리는 비조가 어제 토론을 했는데요. 이 홍준표, 한동훈 후보 서로를 향해 B급이라는 혹평을 이틀째 주고받았습니다. 우선 키도 크신데 뭐 하려고 키 높이 구두를 신습니까? 그 다음에 뭐 생머리냐 보정 속옷을 입었느냐. 유치하시네요. 네. 재미지라고 아니고요. 세상에 재미로 인신공격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후보 측, 홍 후보는 눈썹 문신 1호 정치인 아니냐고 반격했습니다. 홍 후보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네, 정치 선배로서 이 깊은 뜻을 담아서 질문을 한 건데 그것도 모르냐며 B급을 꺼냈습니다. 이미지 정치하지 마라. 제대로 정치하려면 속이 깊어야 된다.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려면 모욕감이 들어요. 그것도 모르고 이 템포 자체가 B급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미지 정치하지 말라는 거군요. 한동훈 후보는 오늘 뭐라고 해요? 네, 홍 후보를 향한 평가 어제와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저도 선배님 좋아합니다. 옛날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좋아해요.
우리 국민들이 보수 정치에 바라는 것은 품격일 겁니다. 그런데 정치를 오래 한다고 품격이 생기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자, 콘서트 한 장면 같은데 무슨 평행 이론인가요? 네, 대통령 탄핵 평행 이론이 이 며칠 전 한국에서 공연한 콜드플레이 밴드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들리는 이 노래요. 이 바로 콜드플레이라는 밴드의 노래인데요.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이 노래를 부른 영국의 유명 록밴드 콜드플레이. 지난 18일 내한 공연에서 우리가 올 때마다 한국엔 대통령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 왔을 때도 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노래 전주가 흘러나올 때 이 보컬 크리스 마틴이 대통령으로 한 사람을 추천하고 싶다며 드러머를 소개했는데요. 독재자 외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고 또 강하고 유쾌하다고요. 그러자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가 땡큐라면서 고마움을 표시했는데요. 땡큐 콜드플레이. 다음 내한 공연은 제가 꼭 있겠습니다. 근데 왜 땡큐예요? 이 나 후보가 크리스 마틴의 발언을 바꿔서 영상을 만든 건데요. 이 나 후보가 앞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저격해서 드럼통 이미지를 올렸잖아요. 크리스 마틴의 멘트를 드럼통 챌린지를 한 나경원을 추천한다고 바꿔 올린 거죠. 이 패러디물이라고 했지만 일부 팬들이 반발했고 현재 영상은 비공개된 상태입니다. 근데 이 밴드가 올 때마다 한국에 뭐 전국이 요동친다는 말이 있던데요. 네, 그래서 콜드플레이 징크스 또는 평행 이론으로 불리는데요. 한국에 온다고 발표한 해에 한강 작가가 상을 수상했고 이 기아 타이거즈의 경사가 있었다고요. 미국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고요. 하지만 국내에선 대통령이 탄핵된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보고 웃어 넘기는 평행 이론이라지만 이 두 번의 탄핵이란 현실 그냥 웃어 넘기긴 어렵겠죠.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이 껑충 올랐습니다. 서울도 평년 기온을 8도나 웃돌며 초여름처럼 더웠는데요. 고온 현상은 내일 비가 오며 누그러집니다. 내일 서울의 낮 기온 18도로 하루 만에 9도 낮아집니다. 자세한 지역별 예상 강수량입니다. 이번 비는 봄비치고 양이 많은데요. 제주에 120mm 이상, 남해안에 80mm 이상으로 남쪽에 더 집중되고요. 서울에도 최대 50mm가 예보됐습니다. 현재 남해안과 제주에 강풍특보가, 제주에는 호우특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강하고 많은 비에 대비를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7도, 강릉 14도가 예상되고요.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합니다. 서울 18도, 대구 20도에 그치겠습니다. 비가 그치면 당분간 계속 맑겠고요. 기온도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